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지중해에서 분할된 국가. 2. 한국은 기회를 잡습니다. 3. 키프로스를 지배하십시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분단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키프로스 섬. 이 섬의 합법적인 정부인 남키프로스 정부에서 한국에게 유인 통치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로 파산 지경까지 몰린 남키프로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정. 파산 대신 한국에 위인 통치를 부탁한 것인데요. 이 덕분에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또 한 번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을 겪고 있는 국가 많은 이들이 한반도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 다른 이름으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슬람교인이자 터키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북키프로스가 있고 남쪽에는 그리스 계열의 남키프로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유엔 평화유지군이 수호하는 중간지대가 있죠. 한국과 많이 흡사한 이 국가는 오랜 세월 분단되어 있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유엔 역시 분단된 남북 키프로스 국가를 합치기 위해 조율을 많이 했죠. 그러나 두 국가의 조율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터키가 영향을 뻗고 있는 북키프로스에서 남키프로스의 통일 협상 제안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등 쉽게 통일이 될 것 같았던 키프로스의 통일은 먼 얘기가 되었죠. 이런 가운데 키프로스의 경제 사정 역시 통일을 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GDP의 20% 가까이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던 키프로스는 코로나 시기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자 나라가 휘청였습니다. 지중해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 많이 키프로스를 찾아온 이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키프로스는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키프로스에게는 산업 투자할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키프로스 연해에 위치한 가스전입니다. 키프로스 해상 광부는 총 12곳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탐을 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는 상상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3월 키프로스는 식광구 탐사정 중 하나인 글라우커스 1에서 가스를 발견, 매장량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엑손모빌과 카타르 페트롤륨이 식광구의 탐사와 보존 자원 계산을 담당했죠. 이때 알려진 가스 규모는 약 1420억에서 2270억 세제곱미터로 당시 2년간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스 매장량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한화로 약 35조에서 47조 원 사이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광부가 식광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키프로스는 이 지역의 독점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개발에 성공하고 성공적으로 이를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남북으로 갈라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았죠. 북키프로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터키에서 남키프로스를 향해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근방에 위치한 가스전은 모두 터키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사실 터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북키프로스에서 이에 수긍, 정치인들과 시민들까지 터키의 지배를 반기는 모습을 보이며 남키프로스 시민들의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매국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북키프로스의 모습에 남키프로스인들은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프로스는 막대한 정부 부채를 질 정도로 가난해졌죠. 이런 가운데 남키프로스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산 대통령 관저에서 시민들을 향해 남키프로스는 한국에게 통치권을 위임, 한국이 이를 맡게 될 것이며 앞으로 키프로스를 대신해 한국이 키프로스 개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 선언에 키프로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키프로스 입장에서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이 키프로스에게 보여준 우위와 유사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동질감을 느낀 남키프로스에서 북키프로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를 구하고자 한국에게 기습도움 요청을 구한 것이죠. 남북으로 분단된 키프로스의 운명은 한국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 남키프로스가 국제사회 인정을 받고 있고 키프로스의 운명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에도 그린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린라인 내부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거주, 남북 키프로스의 중재자이자 군사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비할 목적으로 평화유지군이 넓은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키프로스와 마찬가지로 분단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키프로스는 한국에 대해 형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오래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남키프로스인들은 경제 위기에 맞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적도 있는데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키프로스에서 1997년 IMF 당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을 모았던 일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정교회의 크리소스 토모스 2세대 주교의 요청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키프로스 국채를 사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국민들도 자신의 금부치를 팔면서 국채 사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키프로스의 금 모으기 운동을 빗대 한국에서 벌어진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과 키프로스 사이에 유사한 운명을 기사로 적은 일이 있을 정도죠. 운명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의 리더로 간 한국인 장성황진아 키프로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의 존재 역시 이번 키프로스 대통령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사령관 직위를 제안받은 한 사령관은 키프로스 내 분쟁 방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실 유엔 평화사령군이 특정국의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제안받을 당시인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이기에 더욱 유일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황 사령관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죠. 총 14개국에 해당하는 평화유지군을 통솔하면서 북키프로스 대통령의 국경선 개방 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처를 하면서 그는 국제적인 인재로 발돋움했습니다. 유엔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 1년 더 연장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일이죠. 키프로스에 대해 하나도 몰랐던 황 사령관은 도착한 뒤 많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특히 키프로스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사람들과 자주 접촉,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을 잘 몰랐던 키프로스인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길로 그를 쳐다봤지만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반해 황 사령관의 친구로서 더 나아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포용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키프로스인들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선보인 덕분에 한국인의 이미지가 키프로스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의 기여도 한 몫을 했습니다. 반 총장은 키프로스의 분단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통일을 위해 노력을 다했죠. 그가 재임했을 당시 남키프로스 대통령인 데메트리스 크르시토피아스와 북키프로스 데르비스 에를로 대통령을 유엔으로 부르 통일 문제를 위한 담판에 짓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는 양쪽 대통령의 신임을 샀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가 가능했던 것도 한국인 총장이라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했죠. 결국 회의 자체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두 국가 사이에 연결 통로가 생기면서 두 국가의 왕래는 가능해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반 총장의 업적이라고 시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죠. 누구보다도 키프로스의 운명에 자신의 일처럼 나서준 한국인들의 노력을 기억하는 남키프로스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은 키프로스의 상황을 이해, 통치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며 키프로스의 도움 요청에 선뜻 팔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한국이 키프로스를 통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한국이 키프로스 일대를 위임 통치하게 되면서 키프로스 일대에 위치한 가스전을 한국이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가스가 묻혀 있다는 것이 확실한 이 가스전에서 안정적인 가스를 생산하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과거 키프로스는 이스라엘 그리스와 함께 해상가스전에서 유럽 내륙까지 이어지는 해저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해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스트메드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키디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의 3자 협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 같은 전모를 밝혔는데요. 2000km에 해당하는 해저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해상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는 대략 연간 120억 세제곱미터 수준, 유럽연합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수요로 만약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게 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키프로스의 경제 위기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한국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 건설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러시아에 의존했던 유럽의 수요를 모두 한국이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되다.
자연스럽게 키프로스 경제 상황도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게 초대박인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유럽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영토를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리 올레드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폭포적 소울,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직스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 가일 연말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모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문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레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각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도권 속에서도 반도체 1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만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 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과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 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꺼져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이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알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둑질해가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대다수의 매체도 2023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FA50 도입은 단순한 방산 수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전략 구심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략 충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중국을 믿었던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패권주의의 상징 1대1로인데요. 1대1로는 최초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많은 나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겉으로만 봤을 때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초대 규모 경제 벨트였는데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대1로의 처참한 실체는 중국의 국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가 스리랑카인데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스리랑카는 경제학자들이 신흥국, 중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가 지난 2022년 5월 급작스레 국가 부도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디폴트 선언, 당시 스리랑카의 대외부채는 무려 500억 달러, 하나 약 64조 원을 훌쩍 넘었고 이와 반대로 외화 보유액은 고작 1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외 부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요 수입원이 박살난 스리랑카는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되려 스리랑카가 망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스리랑카가 파산하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콜롬보 항구, 마탈라 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리랑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부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1대1로의 가면을 쓰고 개도국의 대규모 사업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면 결정타를 날리는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와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외에도 우간다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 2억 달러를 빌렸다가 코로나19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몰디브는 국가 전체 GDP가 40억 달러에 불과함에도 1대1로 관련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도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가 1대1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1대1로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이고 갚지도 못할 돈을 무리하게 빌려간 나라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1대1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도국에서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기반 시설을 다지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긍정적인 외교 관계를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책 사업인 1대1로를 거절했다가 척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관을 제공한 나라의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와 기술진, 공사감독 회사 그리고 원자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강매했습니다. 중국에 빌린 돈이 중국 건설사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호구 잡기 수법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외들어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의 평균 이율 1%보다 훨씬 높은 4%대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 9%의 이자를 지불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출 조건도 따지 않고 금액도 대규모로 빌려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억지 조항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스케일만 국제적일 뿐 고리대금업, 사채업자와 똑같은 행태인데요. 이로 인해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의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1대1로를 나라 사냥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1대1로의 해양 노선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촉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인데요.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은 군사 전략적 의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거기에 중국의 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속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1대1로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군사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퇴출과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의 18% 한국산 무기체계입니다. 이는 외교적 문제로 자유 진영 세력의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한 평균가스로 한국 무기체계의 장막력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성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마저 상당히 합리적이니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싼 가격에 홀려서 중국 무기를 기용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기안,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의 호위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의 함정을 도입했는데요. 애초에 충동 구매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차크리 나루에벳함을 도입한 데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함재기는커녕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산 호위함의 1차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국이 운용 중인 0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태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안에 고마움까지 느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에서 3,000톤급이랍시고 보는 호위함의 무장은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월의 발사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는 무장체계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 격발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딱 중국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053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데 사용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인 965억 을 스웨덴에 지불하며 대대적인 개수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무장, 함재기 모두 부족했던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은 제대로 된 호위함조차 없이 왕실 행사용 이벤트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중국의 이를 갈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견제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구심점으로 군사적 안보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대1로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안보벨트인데요. 특히 최근 마지막 퍼즐이었던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마침내 아시아 태평양 안보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FA-50 블럭 2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블럭 20은 공중전용 AIM-20과 공대지 공격을 위한 합동 직격탄잼 AGM-65를 탑재하고 대한민국의 KGGD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면서 동급 경공격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군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4세대 4.5세대기와 정면 대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는 말레이시아는 2차 사업에서도 FA-50 블럭 20 18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이 FA-50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대중국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3국의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적에 맞서기 위해선 임시 동맹이라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1대1로의 허리를 제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일간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무장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보존해야 하는 중국 상황에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코드의 미국과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 CSP로 격상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CSP는 아세안이 권역의 국가와 맺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지금까지는 중국과 호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과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통해 군사 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뛰어난 무기체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활약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